예,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그 103조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03조 위반에서 문제되는 것들 중에서 이 이중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케이스. A 토지의 소유자 갑은 을과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상태예요. 근데 평소 A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병인데 이 병은 A 토지에 대해서 꼭 자신이 이렇게 소유를 취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은 갑을 만나서 더 비싼 값을 지불할 테니 자신에게 팔라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를 수락을 했답니다. 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먼저 있으니까 제1매매라고 하고요. 이걸 2매매라고 합니다. 제2매매. 그래서 병에게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합니다. 등기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한편 이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자마자 병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정에게 A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를 했습니다. 정이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때 갑을 병정의 법률 관계는 어떠한가? 이게 이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표를 볼게요. 네, 방금 그렸던 내용 똑같이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제1매매라고 하고 이걸 제2매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현재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갑에게 지급을 했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이 계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물계약인 계약금.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각 계약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계약금도 지급을 했지만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죠. 약간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우리 법은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이에게 착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약에 대한 이에게 착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도금이 지급이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소유권을 아직 안 넘겼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권자긴 하지만 매매계획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을한테 아주 큰 이해관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의 한 7, 80%는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법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현재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에게 착수를 했을 뿐더러 을이 큰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을한테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양 당사자의 신뢰가 쌓인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 신뢰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이 병이 등장을 합니다. 병이 등장을 했어요. 이 병이 한마디로 꼬드기는 거죠. 나한테 팔라고. 근데 이 꼬드기는 꼬드긴다? 꼬드기는 좀 말이 그런데 아무튼 병이 이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갑의 배임행위죠. 어떻게 보면 갑이랑 병이랑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나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효해요. 이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이 사람이 이 배임행위,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어요.
이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효가 왜 무효냐? 103조 위반이다. 알겠습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1매매, 갑과 병, 제2매매. 1매매는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중도금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신뢰가 쌓였다. 근데 갑이 제1매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제2매매를 했다. 근데 제2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병이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제2매매는 유효하다. 즉 가담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없는 데는 유효하다. 유효.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유효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갑을 병 했는데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매매 계약이 둘 다 이렇게 맺어진 상태죠.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 채권,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둘 다 성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했는데, 이 케이스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현재 유효한 상황에서, 이중매매를 했지만 유효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먼저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취득할 수도 있고 병이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이 상황에서는 을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그랬으면 이제 을이 취득을 하는 거고, 갑이 병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그 얘기고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케이스 말고요. 갑이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해줬습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양 계약 다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채권의 실현이 안 된 거죠. 채권이 실현이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안 됐느냐면 갑의 행위 때문에, 갑이 을에게 넘겨준 행위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갑이 집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똑같겠죠. 병한테 그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는 을이 갑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중매매 유효일 때의 어떤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효일 때가 아니라 무효일 때겠죠. 우리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일 때가 이제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언제 적극 가담, 우리가 적극 가담할 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언제가 무효이냐? 그 얘기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배임에게 적극 가담한 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가담한 행위는 그 매수인이, 여기서는 아까 우리 케이스에서는 병이죠. 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단순히 그냥 병이 알고 있어요. 갑을병 있는데 병이 이게 팔렸구나 을한테, 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는 거죠. 네가 이제 을한테 팔았지만, 매매 계약을 했지만 내가 좀 더 비싼 값을 줄 테니까 나한테 이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요청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각 당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효인 상태. 그러니까 이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우리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일 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일 때는 어떤 무효이죠? 예,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절대적 무효가 뭐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무효. 선의의 뭐 제3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선의의 제3자도 그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선의의 제3자도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무효는 누구나 다 주장을 가능하고, 그리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도 안 되고, 이게 세 가지 효과가 같이 나오죠. 절대적 무효이니까 추인이 안 된다. 그리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효과잖아요. 절대적 무효에. 그래서 103조 위반입니다. 이 둘 관계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이다. 이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과 병의 관계. 근데 그러면 이 정부터 한번 볼게요. 갑과 이게 절대적 무효라고 했죠. 갑과 병의 관계는 절대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선의예요. 이게 무효인지를 몰랐어요. 이 자기한테는 매도인이 병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 우리가 이제 뭐 생활에서 선의하면 뭐 착하다는 의미인데 법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효인지 몰랐던 선의의 정의. 전득이라고 하는 것은 연달아 이어받아 가지고 취득했다는 얘기죠. 연달아서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득자. 선의의 전득자인 정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을까요?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과 병의 관계, 그리고 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가서요. 그래서 쭉 볼까요? 갑과 병의 관계 103조 위반 무효 됐죠? 그리고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같이 나오는 거.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설령 그 병한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것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수익자한테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746조가 적용돼서 본문이 적용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했죠. 103조 위반일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봤던 내용은 이 3번입니다. 선의의 전득자성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부정.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3번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직 설명 안 한 관계가 이 2번이겠네요. 단가로 2번이요. 그러면 이 반가로 2번 을과 병의 관계. 을과 병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선 을과 병은 현재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이게 무효인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자죠.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은 어떠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채권이라는 건요.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현재 없는데, 그래서 을은 병한테 뭐 소유권에 기한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을은 현재 채권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을은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계약상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갑과 맺은 거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소유권에 의해서 또 계약에 의해서는 없는데,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민법 750조 불법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도 불법행위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불법행위가 뭐냐면 고의와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가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병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을이 손해를 입었죠. 어떤 손해? 이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실현하지 못할 손해를 발생을 한 거예요. 손해가. 그래서 병의 행위, 병의 고의과실로 상대방 을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랑 다르게 어떤 계약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꼭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그러니까 흔히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나면 책임을 묻잖아요. 그게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어떤 계약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자신의 채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가로 2번 하고 있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을이 현재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이 등기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만 얘기가 나오죠. 다만 제2매수인 행위, 그러니까 병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채권, 을의 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2매수인이 등기를 했지만 그 등기가 무효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표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봅시다. 이 사람이 현재 등기는 이 사람한테 가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해야겠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 건데, 방금 얘기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병에게 할 수 없죠. 현재 이 사람이 그 갑에 대해서만 계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도 아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 사람한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두 개는 알겠어요.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근데 갑자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게 얘기가 나오죠. 이 채권자, 대위권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둘 다 시험범위는 아닌데 그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지문에. 그래서 한번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채권자, 대위권. 어떤 걸 채권자, 대위권이라 하냐면, 이 을이 갑으로부터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기도 전에 병에게 또 매매를 했어요. 우리가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게 이행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예요. 그래서 꼭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넘겨가지고 이전해줄 의무만 부담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권이 없더라도 등기를 받아가지고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은 이 사람인데 이 을이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매매를 한 거죠. A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이 을이 이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이 사람한테 등기를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등기를 계속 안 넘겨받고 있어요. 갑으로부터.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을 해야 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그 채권을 대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보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필요한 권리. 병의 채권이 보전이 필요한 권리고 이 병이 행사하는 권리. 대위라고 하는 것은 대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죠. 그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채권자 대위권. 이 사람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이게 피보전 권리라고 했죠. 이 피보전 권리를 위해서 자기가 이 사람부터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채권, 피대위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병에게 청구를 못 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병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인 103조 위반의 효과인데요. 판례는 이 경우에는 약간 트릭을 씁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3조 위반 문제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양자 간 문제였어요. 갑, 을만 나왔어요. 그래서 도박자금 대여했을 때 보면 청구를 못 한다. 이 둘 간의 문제였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 거죠. 갑을병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 이 경우에는 을이 갑을 거쳐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이 사람한테 등기를 다시 넘겨주면 현재 이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채권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간단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갑, 을,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갑이 금전 채권자예요. 그래서 금전 채권을 을에 대해 갖고 있는데 이 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전 채권을 얼마 갖고 있냐? 1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근데 을의 전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짜리 A 부동산이 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A 부동산을
병한테 처분을 하려고 해요.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등기가 넘어가면, A 부동산에 등기가 넘으면 이 사람은 집행하기가 곤란하죠. 집행곤란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 갑이 을과 병의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일 때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게 금전 채권일 때, 이 사람이 금전 채권일 때 이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의 그 어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죠, 현재.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까지 설명했습니다.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판례의 태도.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특정 채권이 아니니까. 사실 결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뭐 채권자 대위권을 막 무슨 케이스로 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은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은 할 수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중매매 법리 확장 적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중매매를 봤잖아요. 갑, 을, 병 이게 둘 다 매매예요. 이걸 이중매매라고 하죠. 근데 이 법리가 꼭 이중매매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갑과 을 간에 신뢰가 쌓였는데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어떤 배임행위가 있었다. 이게 이제 이중매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매매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A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 병이 갑한테 팔라고 막 꼬드겨가지고 결국 A 부동산에 그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능하겠죠. 꼭 매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매매를 생각할 때 신뢰가 쌓였는데 배임행위를 했다. 이런 관계만 형성이 되면 이중매매 법리를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한번 볼까요? 네, 판례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판례 한번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 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이게 물권편에서 나옵니다. 미리 선행학습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A 부동산이라고, A 토지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 토지.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소유자면 일반적으로 점유를 하는데, 점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점유하는 사람이 현재 을입니다. 을인데, 을이 점유 기간이 20년이나 된다네요. 20년 동안. 자기 소유로 생각을 했어요. 소유의 의사로 A 토지는 내 토지구나.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평원공연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점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점유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한 상태죠. 그러면 이 사실 상태를 인정을 해주자 하는 게 취득시효 제도입니다. 사실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민법 245조에 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5조에요. 그래서 근데 현재 을이, 판례를 다시 해보고 을이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한 번도 청구를 한 적이 없어요.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죠? 현재 딱 등기부를 보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이런 토지가 있었지 하면서 이걸 팔았어요. 병한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을에 대해서 을이 현재 이제 이 사람 이게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채권이 침해됐느냐? 침해가 안 됐죠? 왜 안 됐느냐?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750조 얘기를 하면서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고의과실이 없어요. 갑은요. 그래서 채권 침해가 없다. 이게 1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로 1번 얘기는요. 근데 가로 2번에서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을 했어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을이 갑한테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네요. 소송까지.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입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 갑이, 본래 소유자였던 갑이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한 것은, 이 안 상태에 이전한 것은 이 을에 대한 채권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시효취득 완성자인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3자 병이, 우리는 지금 103조 위반을 보고 있잖아요. 갑을병이 있는데 취득시효 완성.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송까지 제기해서 입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분을 했어요. 자기가 현재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처분을 했어요. 이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겠죠?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근데 과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게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될 수 있겠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 병이 적극적인 갑의 배임에 가담을 합니다. 소송 이거 별거 없어 하면서 나한테 소유권 넘겨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되고, 우리가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적용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을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적극 가담했으면 자신의 채권 침해가 됐다. 그래서 병한테 또 채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방금 판례에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1번 판례는 설명을 했습니다. 2번은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 설정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저당권자의 매도 행위 배임,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혼자 읽으시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 판례는 똑같아요. 제 1행위는 매매가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매매가 하니까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겠죠. 신뢰가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죠. 매도인이면서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가 병한테, 이 병은 갑의 금전채권자라고 해봅시다. 금전채권자. 갑에 대한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매매가 먼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갑한테 너 나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줘야지. 저당권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행위인데, 이 두 번째 행위가 매매는 아니죠. 근데 이 저당권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게 현재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갑의 배임 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즉 103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저당권 설정 계약이 103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가 있죠. 그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담. 우리가 아까 그 무효가 되기 위해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하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하담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 설정을 요청하거나 그에 따라서 유도해서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설명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마친 겁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봅시다. 이중매매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우리 민법 104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04조에 우선 뭐 이제 미리 들어가 보기 전에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면 갑과 을이 있는데요. 매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매를 했는데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A 부동산은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실제로는 3천만 원이에요. 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대가가 안 맞죠? 그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그런 경우에는 104조에서 규정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겠다. 이걸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이렇게 큰 네모를 그려봅시다. 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그거의 예시입니다. 104조는 예시요. 뭐 이런 수학에서 뭐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의 예시니까 103조 안에 104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는데 104조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3조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3조의 효과를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104조 위반이 아닌데,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을 한 번 했는데 104조 위반은 아니에요. 하지만 103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3조가 범위가 훨씬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4조 판단을 해가지고 104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3조에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으로 가볼게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뭔지는 대충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불공정하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법률행위다. 근데 그 법률행위가,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법률행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궁박, 주관적 사정이라고 하는데 궁박한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경솔을 하기도 또는 여기 보면 이 법조문에 보면 또는이라고 나옵니다. 또는 or 무경험, 이런 상태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온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불균형 있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갑이 좀 자비심이 없어가지고 이 을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을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갑이 이용을 할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만 있다고 바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관적 요건을, 그러니까 을의 이런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상태를 갑이 이용해야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사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백사조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이죠. 다 또는입니다. 이거 다 또는. 둘 중에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다? 백사조는 백삼조의 예시이기 때문에 똑같이 무효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백삼조 예시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겠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백삼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뭐가 나오죠? 746조라는 정문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백사조 위반도 어떤 이행이 있었을 때는 바로 746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고를 해보시라고 746조를 한번 써봤어요. 의의는 아시겠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상대방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현저히 불균형한 반대급부를 하게 하는 법률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2번은 설명을 했죠. 예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설령 백사조 판단했는데 백사조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백삼조에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설명을 다 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1억인데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1억이에요. 근데 3천만 원만 내고 이 사람이 매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엄청 큰 이득을 본 거죠, 을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 요건이 나와요. 요건 우리 한번 봅시다. 크게 1번. 그럼 객관적 요건 먼저 볼까요? 객관적 요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급부와 이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 이게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러면 주관적 요건을 볼까요? 주관적 요건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이 사람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다. 그 한마디로 약간 그 궁박, 경솔, 무경험처럼 약간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다. 그 상태를 두 번째로 이 폭리를 취하는 쪽에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서 알고 있고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성립을 해야지 백사조 위반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백사조 위반이 돼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에 보면 주관적 요건, 그다음에 객관적 요건이 있죠. 객관적 요건은 불균형, 불공정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 요건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에 대한 악의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악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플러스 이용 의사까지 있는 경우, 이때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 설명을 했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뭐 두 개 있으면 더 뭐 확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출을 했었네요. 그리고 궁박이라는 것은 궁박이 뜻이 약간 공궁하다는 거잖아요. 궁핍하다. 이렇게 좀 경제적인 느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궁박하면 약간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궁박, 한마디로 궁지에 몰렸다고 하죠. 궁지에 몰린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예를 한번 제가 써봤는데, 수사기관, 뭐 검찰 측에 불려가가지고 불법 구금까지 됐답니다. 근데 그 구속을 면하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끌려갔으면 되게 심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어떤 궁지에 몰린 거죠. 그것을 궁박의 원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은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출이 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데 뭐 한 10가지 중에서 9가지 부분은 완벽한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해. 이런 경우가 아니라 무경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사회 경험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걸 뜻하는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3번은 그렇고요. 4번은 이거 아주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법률행위가 대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리를 이제 공부를 곧 하게 될 텐데, 대리의 어떤 그림은 가불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이겠죠. 근데 본인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으니까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고 부산에 있는 땅을 팔려고 합니다. 행위는 누가 하죠? 이 둘 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는 효과는 어떻게 되죠? 당사자가 갑, 병이라고 했죠. 효과는 갑한테 기속됩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자기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매도 대리권을 준 경우에 을이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대리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금 지급 의무는 이 사람한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금 지급은 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리 행위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백사조를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백사조 판단할 때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대리 행위는 이 둘 사이에 한다고 했죠.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내가 갑의 대리인인데 내가 대리인으로서 이 지금 매매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에 이 행위가 을과 병의 행위잖아요. 그죠? 경솔하다. 어떤 행위가 경솔하다.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무경험이다. 이것은 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한 편인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궁박한 사정이 있다, 경제적 공궁에 있다, 이런 것은 을은 갑의 사물을 그냥 처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공궁하다 이런 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갑 본인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이루어진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지금 백사조 위반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주관적 요건인데요. 주관적 요건은 상태를 이용하는
악의 플러스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알고, 상대방의 궁막,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주관적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죠? 판례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거 위주로 보면 됩니다. 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객관적 요건, 주관적으로는 이 악이, 이걸 알고 상대방의 궁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악의 플러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 이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가로 이번 보니까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특정 영역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이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보면 이것은 볼까요? 객관적 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이 백사조 위반에서 객관적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한데 객관적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 이 악의 플러스 이용의사까지 있어야지 주관적 요건이 충족이 되겠죠. 근데 이게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균형한 어떤 거래 행위가 있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실제 가격과. 그런데 전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 왜 이렇게 싼 가격에 팔려고 하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자기는 이걸 상대방이 이런지도 몰랐을 뿐더러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백사조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둘 다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사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둘 다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악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객관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춰야지 백사조 위반이 된다는 얘기를 판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현저한 불균형이 나오죠. 이제 주관적 요건을 다 봤고요.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판단을 해봅시다. 보면 여기서 보면요. 단순히 시가와의 차익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실제 가격이 100만 원인데 100인데 그 거래 가격은 5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50만 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이건 불균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 이걸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 1000이라고 해봅시다. 1000인데 1대2니까 비율이 2대1이죠. 2대1. 그러니까 1대2니까 그러면 뭐 한 450이다. 그러면 1대1을 넘죠.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그래도 이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1대2가 됐을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설령 1대2가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판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율이나 차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거네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자.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사자의 이건 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사의 객관적 가치가. 그래서 어떤 사람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이 이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물건 가치가 실제 가격은 100만 원인데 실제는 100만 원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 물건이 너무 중요해서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주관적인 가치.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이걸 뭐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 어떤 걸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실제 가격을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판례에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판단 시기는 우리 제일 저번 시간에 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그냥 법률 행위를 당연히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쭉 이런 것도 그랬어요. 계약 체결 주로 성립일이라고 하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행까지 해줘야 합니다. 이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체결 당시에는 이행 당시에는 본래 이제 거래를 1억에 맺었는데 그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2억으로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행 당시에는 불균형이 있어요. 하지만 체결 당시에는 그냥 1억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물건이 가치가 1억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시에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체결 당시에 불균형을 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입증책을 볼까요? 보면 우리가 이것도 다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제일 첫 시간에 좀 어렵지만 자세히 설명했던 이유가 이게 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을 하면 계약이 성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유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유효예요. 그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를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백사조 위반으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무효인을 입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피해자겠죠. 백사조 위반으로 무효다 하는 것은 피해자가 주장을 하겠죠. 피해자 측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데 불균형은 입증을 했어요. 즉 객관적 요건은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균형 하잖아. 이게 보니까 거래 가치 차이가 많이 나잖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 요건을 입증을 했다고 해서 불균형하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관적 요건까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시 규정이다.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그래서 103조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03조 효과는 뭐라고 했죠? 103조 효과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기억해야 할 게 세 가지. 그죠? 뭐죠? 추인이 안 되고, 추인 불가.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나 주장 가능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04조도 103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3조랑 같기 때문에 104조는 103조랑 같으니까 이행 전에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에 관련돼 가지고 741조를 받는다, 746조를 받는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행 후에는 그 불법 원인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갑과 을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4조 위반이에요. 104조 위반인데 한 사람은 폭리자라고 해봅시다. 폭리자. 폭리를 취했어요. 한 사람은 폭리를 당한 사람이죠. 피해자라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이 746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이 되는데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근데 못하지만 이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되겠죠. 그죠?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746조 본문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이걸 봅시다. 보면 누가 폭리를 취했죠? 이 사람이 폭리자죠.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폭리자는 746조가 적용이 돼서 746조 본문이 적용돼서 이 폭리자한테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폭리자는 3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줬죠. 그리고 대신에 부동산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746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 폭리자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넘겨준 것은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3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못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횡재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행 후에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해자 측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무효형의 전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출이 된 상태고요. 근데 이 기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8년치의 어떤 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그 기출 범위를 확대를 하면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다 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면 무효형의 전환이라는 걸 봅시다. 무효형의 전환이 뭐냐면 이건 나중에 무효와 취소 파트에서 나올 텐데요. 미리 선행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행위가 있는데 계약이라고 합시다.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이게 무효예요. 근데 이 무효가 만약에 이 사람이 무효인 걸 알았어요. 이 당사자가 이 무효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당시에 몰랐는데 무효 사실을 알았다면 가정적이죠. 알았다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할 것을 의혹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정이 돼요. 다른 법률을 했겠구나. 이럴 때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104조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04조 위반의 법률 행위를 둘 사이에 했는데 이 둘이 이 104조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104조 위반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이 되면, 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자는 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무효행위인데 그것을 다른 법률 행위로 인정을 해주자. 이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무효행위 전환. 이게 104조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책으로 가서요. 그래서 볼까요? 판례 봅시다. 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백사조 위반을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라고 하는 부재소 합의 또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무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생겨도 소를 제기를 하지 맙시다 하는 부재소죠. 부재소 합의. 불재소 합의가 아니라 부재소 합니다. 부재소 합의. 이런 합의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약관 같은 거, 좀 이렇게 불공정한 약관을 보면 꼭 이 부재소 합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거, 제소라고 하죠. 그걸 하지 맙시다 하는 합의를 이렇게 조그맣게 약관에 기재를 해 놓는 거예요, 약관에.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계약이 있죠. 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이죠. 이 계약이 있으니까 이걸 맺은 거죠. 부재소 합의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공정한 합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 부재소 합의도 별일이 없는 무효라는 얘기를 가로 1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번은 그렇고요. 2번에서 봅시다. 가로 2번에. 근데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냥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첫 문장, 이 문장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4조 위반의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아까 3천만 원에 계약을 했죠. 아까 케이스에서 1억짜리 물건을 3천만 원에 했다는 우리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걸 3천만 원 하는 게 이게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데 이거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정상적인 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을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갑과 을간의 계약을 아까 그 케이스에서 보면요, 3천만 원에 샀는데 설령 1억의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샀을 거라고 보여져요. 을이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고 하더라도 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유효로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고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무효의 전환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어떻게 보면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과거의 것을, 과거 계약 체결 당시에 무효인 것을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과거의 것을 판단하는 거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것을 판단한다면 즉 가정적 효과 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현재 판단은 기준은 판단 시점은 현재인데 판단 대상은 과거의 것이죠. 그래서 가정적 효과 의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 적용 범위도 보면 이게 별표가 다 나옵니다. 적용 범위는 무슨 얘기냐면요. 판례를 보면서 합시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권자인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 외상 대금 중 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 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주부가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 하에서 구속된 자기 남편을 석방 구제하는데 이 수표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그 포기서를 작성을 했어요. 채권 포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채권 포기 행위를 한 거죠.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슨 포기 행위 이걸 보면서 소유권을 그냥 포기를 한다.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했고요. 근데 채권 포기는 채권 채무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있느냐는 걸 가지고 이 판례가 이제 나온 겁니다.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현재 구속 중이죠. 그리고 가정주부인 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 사람의 남편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즉 남편은 채권자죠.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 판례가. 근데 이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회사가 이 처한테 가서 이 구속을 면하려면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막 강요를 해요. 채권 포기를 하면 누가 이득을 받죠? 채무자인 회사가 이득을 받죠. 이 남편은 손해를 보고요. 근데 이 강요를 막 하는 거죠. 이 경우에 과연 백사조 위반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백사조 위반은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처는 보니까 75년 판례입니다. 75년도에 이 처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수준이 동등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처는 많은 어떤 사회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과거에는 5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처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겠죠. 궁박하죠. 남편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구제를 해줘야 돼요. 궁박하잖아요. 그죠? 궁박한 상태에 있는 이 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구속을 이 회사가 마치 풀어줄 것처럼 어떤 급부를 이제 회사가 제공을 하는 거죠. 아, 이건 당신 남편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 가정주부인 이 처를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급부가 뭐냐면 채권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채권 포기를.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사회 경험이 없고 궁박하기도 하고 무경험이기도 하죠. 지금 사안에서 보면 이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권 포기 각서를 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도 그 백사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채권 포기 행위는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에도 이 백사조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포인트로 이제 출제가 되겠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섞어서 내요 주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해서 그 채권 포기서를 그 부인이 채권 포기 행위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령에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건 아셔야겠죠. 이 결과는 아셔야겠지만 물론 이것은 대충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 판례구나. 이게는 남편이 구속돼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그 남편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권 포기 행위를 하는 그런 판례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계속 열심히 볼 필요는 없죠. 포인트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볼까요? 2번 보면 증여계약이 나오네요. 증여계약은 계약이죠.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으로서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여계약하면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나요? 급부는 있죠. 급부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줄 게 없어요. 한마디로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증여같이 무상행위, 무상계약, 무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백사조 위반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판례예요. 다시 볼까요? 그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급부를 합니다.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즉 백사조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3번을 볼까요? 쭉 보니까 경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경매는 이런 거죠. 뭐 이제 어떤 특정한 물건이 그 채무자가 그 돈을 안 갚아서 채권자가 그 경매를 붙이거나 아니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경매는 우리 가끔씩 뭐죠? 뭐 한 10억짜리 물건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떨어져 가지고 6억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딱 봤을 때 10억, 6억 하면 좀 불균형하네 이런 느낌 들죠? 이거 참 획득한 사람은 횡재겠구나 이런 느낌도 받는데 이렇게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찰이 막 되잖아요. 유찰이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가격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뭐 1차 유찰, 2차 유찰 해가지고 막 20%씩 막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유찰이 돼가지고 이제 6억이면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6억에 이걸 낙찰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백사조 위반이 문제가 될까요?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예,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주최해가지고 이것을 허락을 해줬는데 이걸 문제 삼는 게 맞을까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해가지고 백사조 위반이나 무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경매는 이 백사조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 1, 2, 3번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기출이 된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즉 채권 포기행위 적용됩니다. 봤죠? 무상행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결론적인 내용만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그 내용을 더 보도록 할게요.